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기 두 가지 명언이 있습니다. 매우 다른 의미지만 사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Time never stops.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흘러가는 시간을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만큼 더 부지런하게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Money never sleeps. 돈은 잠들지 않는다.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금융시장이 돌아가고 금융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며 월세와 배당, 이자 같은 기회비용 혹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죠. 내 몸이 쉬고 잠을 자는 순간에도 돈이 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 시간과 잠들지 않는 돈, 이 두 가지를 더 효율적으로, 더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오늘도 배우고 실천하는 청취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가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좀 경제 지표들도 그렇고 경제 관련 소식들은 조금 더 힘차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지나간 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성적표가 집계가 돼서 나왔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1.4%.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은 0.6% 성장을 했고 이거를 연간으로는 1.4% 성장했다라는 건데 코로나19 당시 그러니까 2020년 때였죠. 0.7% 역성장한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기도 합니다.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코로나 위기 같은 큰 위기가 없었는데도 1% 성장에 그쳤던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던 2023년인데요. 자, 올해부터는 조금 더 힘차게 반등하기를 좀 바랍니다. 경제 상식 퀴즈도 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상식도 키워드리겠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대한민국 축구팀이 오늘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죠. 자, 그런데 일부 선수들에게 악성 이것이 많이 달리고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개인 SNS까지 쫓아가서 무차별 비난도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세 바른 ICT 연구소가 조사를 해보니까 악성 이것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대 35조 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각종 기사, 영상, SNS 그 밑에 이어붙이는 글인데 악플은 우리가 악성 이것, 악성 리플인데 악성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두 글자로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저희에게 많이 보내주시는 글도 이어붙는 글 이렇게 두 글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 리플이라는 표현보다 그래도 우리말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KBS 콩으로도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손석우 경제평론가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먼저 손석우 평론가부터요. 네, 지금 정치권에 시끄러운 찬반거리가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게 이제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와 정부는 좀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안 된다. 계획대로 전면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예정돼 있어서 이 막판 합의 처리가 될지 여부가 쟁점이어서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어제 금융당국 수장과 증권사 최고 경영자들이 모인 업계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증권사들을 향해서 PF 관리
제대로 해야 한다. 아주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염현석 기자는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살기 팍팍합니다. 정책금융을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얼마 전에도 다뤘었는데요. 시행 이후에 자금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곧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 적금이 있습니다. 네. 이게 청년 도약계좌라는 이름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글이 우리 공정위로부터요 2천억 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우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손석구 평론가 얘기 갑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전면 확대되느냐, 그러니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느냐. 네. 이게 전면 확대되는 게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뭐 경영계, 노동계, 정부까지 나서서 전면 시행해야 된다, 아니다, 더 미뤄달라 이렇게 계속 각자의 입장을 지금 내놓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일단 어제는요. 정부 부처 장관들이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어서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연장해달라 이렇게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장관들이 얘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같은 이런 특수한 사정으로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다. 그래서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면 혼란이 예상되고 결국 그 피해가 근로자의 고용, 일자리에 미친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또 하나 이 자영업자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음식점, 빵집 사장님들도 이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고 또 건설 현장에는 사실상 모든 현장에 이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된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이번만 2년 더 유예 연장해 주면 더 이상 연장 요구를 하지 않겠다. 이거는 이제 경영계도 약속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도 역시 어제 맞불 기자회견을 국회 본회의 본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적용 유예 연장 요구 중단하라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노동계가 지금 반발하는 것은 이겁니다. 중소기업의 경영과 노동자의 안전이 마치 상호 배치되는 가치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부와 경영계를 비판을 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에 대한 날선 비판도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안전을 가장 앞장서서 보호해야 되는 고용노동부가 본분을 망각하고 경제단체의 호소만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을 스스로 깊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이 되면 현장에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도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이거죠. 근로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게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보다 더 처벌 수위를 높인 법입니다. 그리고 법에 보면 근로 현장에 뭐 예를 들면 안전관리 요원을 의무 배치해야 하는 것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 조치들에 대한 설치, 교육 등의 의무도 법에서 부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을 해보면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긴 한데 현장 안전관리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크게 부족해서요. 중소기업들에게는 이 안전관리 인원에 대한 구인난, 인건비 부담 이런 것들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특히 이제 건설, 조선, 철강 같은 이런 제조업종에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제조업 현장의 특성상 좀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는 편이기 때문이죠. 또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은 확대가 되면 이제 제조업뿐만 아니라 3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도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인데요. 대다수 영세기업들은 이 중대재해 교육도 아직 미진하고 또 현장에 적용했었을 때 지난 2년간 그 적용을 해봤었을 때에 운영 수칙에 대한 혼란도 여전히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아예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이게 사실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별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현장에 적용됐을 때 우려되는 지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3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도
새로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50인 미만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유예를 하려면 그 결정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네, 오늘이 D-Day입니다. 이제 27일부터 법이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그 유예 기간을 연장 적용하는 그 개정안은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는데 그 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를 한 상태인데 이게 아직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도 계류된 상태고 그래서 이걸 처리를 하려면 오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어제도 협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협의가 잘 안 됐고요. 일단 오늘 본회의 개의 전까지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당이 지금 타협안으로 제시한 게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이런 조건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타결 가능성 현재로서는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일단 본회의 개의 전까지 협상을 계속할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또 유예가 필요하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또 뭐 동네 빵집까지도 이게 적용이 돼야 하느냐라고 글도 올려주신 분들 계시고 또 반대로 7733님 같은 경우에는 20인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그동안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냈었다. 왜 연기해야 하는지 기업주는 그동안 뭘 했는지 그것도 반성해야 된다. 또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서로의 생각이 또 각각 다르기도 합니다.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갈아타기가 시작됐잖아요. 네. 이거 많이 이용하고 있던가요? 네. 초반 흥행은 엄청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아파트 주택담보 갈아타기가요. 지난 9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은행들이 각각 낸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그러니까 한 9일 동안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동 신청 건수가요. 9,27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갈아타기 신청액은요. 1조 6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제 이 가운데 실제 처리된 거는요. 92건입니다. 그리고 159억 원의 주담대 갈아타기가 성공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신청액에 비해 처리된 건 아직 좀 낮은 상태인데요. 금융당국이 집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 대출의 평균 금리 인하폭이요. 1.5%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꽤 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출 1인당 연간 이자 절감액이요. 337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보통 이제 대출 금액이요. 한 1억에서 2억 사이여서요. 평균으로 대출 이동 신청 금액이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또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도 이동하는 것도 조금씩 또 탄력적으로 계속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한번 이걸 좀 잘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이게 또 유치한 기관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그 5대 은행이 한 1조 6천억 원 정도 신청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유치한 은행이 한 8,700억 원 그리고 가장 적게 유치한 은행이요. 600억 원입니다. 격차가 한 15배 정도 나니까요. 아마 이런 그 금리 폭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저희한테도 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대환대출 플랫폼 문의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대출 갈아타기 할 때도 조심해야 될 점이 있잖아요. 네,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후에요. 혹시 새로 집을 사면요. 대출을 즉시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갚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이렇게 대환대출 서비스 그러니까 갈아타면 이 대출이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대출로 취급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출은 즉시 이때 이후에 집을 사게 되면요. 즉시 상환을 해야 되고요.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이런 대출 서비스 혹은 자신들의 상황이 안 된다면 안 받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생활 안정자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에 대해서만 갈아타기가 그렇죠. 허용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것 있죠. 네. 청년 희망 적금. 이것도 금융사를 비교해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에게 소득에 따라서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 건데요. 이 적금이 다음 달 21일부터 3월 초 사이에 만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정부가 이 청년 도약 계좌 라는 상품을 또 만들어서요. 이 청년 희망 적금을 그대로 연계해서 혜택을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청년 도약 계좌 역시요. 비과세와 정부 기여금 등의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만기된 청년 희망 적금을 도약 계좌로 연계하면 조금 더 혜택을 줍니다. 이제 예를 한번 직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0만 원씩 청년 희망 적금을 24개월 만기를 하면요. 이자와 기여금을 합쳐 최대 1,260만 원의 원금이 모이게 됩니다. 이게 청년 도약 계좌는 한 번에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5년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4개월 그리고 나머지 이거 5년을 채우게 되면 이자가 얼마가 되냐면 856만 원의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연 이율로 따지면 6% 정도가 되는데요. 은행 자체에서 6%를 주고 여기에 일정 부분 정부가 또 보조금을 줘서요. 856만 원의 이자를 맞춰줍니다. 그렇게 되면 총 5,056만 원의 종잣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 희망 적금을 연계하지 않고 청년 도약 계좌를 5년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70만 원씩 5년을 쭉 하게 되면요. 한 50만 원 정도가 적게 됩니다. 총 원금 저희가 이제 받는 종잣돈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청년 희망 적금이 있다면 청년 도약 계좌로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어느 정도 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요. 시중은행들 이제 비대면 서비스로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최대 이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 정도 됩니다. 연계 신청은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 했을 때 소득에 따라서 혜택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소득 증빙 등의 자료도 필요하니까요. 꼭 알아보시고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에 이어서 청년 도약 계좌로 연계할 수 있다. 네. 희망을 계속해서 도약해 나가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손석구 평론가 얘기합니다. 네. 자, 증권사들이 사실 부동산 PF 여기에 돈 많이 빌려줬다가 이것도 많이 또 물려 있는데 이게 부실이 커질 경우에 증권사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금융당국 수장들이요. 국내 대형 증권사들 또 해외 증권사까지 총 10개 증권사들 CEO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상당히 강도 높은 질타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증권사들에게 이 부동산 PF에 대한 강도 높은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면서 만약에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면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건설사 못지않게 증권사들도 부동산 PF 리스크에 상당히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보통은 이런 역할을 하죠. PF 대출을 받으려는 시행사와 금융사를 중개하는 역할. 또 하지만 그 가운데서 대출 보증을 서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접 대출에도 참여하기도 합니다. 네. 또 아시겠지만 대체 투자의 일환으로 해서 PF 대출을 본인들이 직접 받아서 빌딩이나 물류창고 이런 데 상업용 부동산에 상당수 투자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금 PF에 대해서 구조조정 강력히 하겠다 이런 의지를 숨기지 않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금융사나 건설사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하겠다. 새살이 돋으려면 굳은 살을 벗겨내야 한다. 결국 이 얘기는 뭐 사업성이 없거나 부실화된 PF 대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제도를 바꾸는 것도 있습니까? PF 시장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요? 지금 윤곽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PF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 좀 그 근본적인 차원의 대수술이 감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이제 이복현 원장이 언급한 방안 중에 이게 하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사가 주택 사업이나 건설 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부터 빚을 상당히 내요. 그렇죠. 거의 이 땅값의 70% 이상을 브릿지론이라는 대출을 받아서 해결을 하고 이거를 나중에
본 PF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PF 대출을 받아서 기존에 받았던 브릿지론을 갚는 형태죠. 그럼 갖고 나면 실제 이제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떡하냐.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미리 받습니다. 이 분양대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빚으로 빚을 갚고 분양계약자들의 돈으로, 이것도 남의 돈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시행사들이 갖추는 자기 자본이 어떻게 되냐. 낮아요. 해외에 비해서. 총 사업비의 5에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만약에 잘 안 되거나 미분양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이 위험이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뭐 금융권, 이걸 결국 분양 계약자들에게까지 다 위험이 퍼져나가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원장이 이야기하는 수준은 이건 뭐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100%에 가까울 정도로 책임질 수 있는 형태로 네. 자기 자본 비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기획재정부 이 정부에서는요,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을 최소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현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 자체를 건전화하는 시작일 수도 있겠고요. 자,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구글이 예전에 공정위에게 2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받은 적이 있는데 네. 이거를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냈었죠. 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구글이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을 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요 2,2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구글이 스마트기기 제조사의 운영체제 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네. 이게 한 3년 전 일인데 이때 잠깐 사연을 말씀드리면요. 구글은 2011년부터 2021년, 그러니까 한 10여 년 동안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게 파편화 금지 계약이라는 를 체결하기를 강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만 써라, 이런 거였는데요. 제조사들이 스마트 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를 넣거나 직접 개발하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구글은 또 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옌마켓이 이제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면서 이제 제조사들을 이제 압박한 것으로 당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래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반발해 구글이 2022년 1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이게 패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선 패소, 네. 공정위가 승소한 네. 건데, 그럼 법원이 공정위에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뭡니까? 네, 구글은 타 OS 사용 금지를 강제하지도 않았고 불이익도 없었다. 각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OS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습니다. 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설명을 들어보면요. 네. 삼성, LG, 아마존, 알리바바, 레노버 등 이 개발사들이 각각 개발한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려고 했는데 파편화 금지 의무로 인해 출시가 좌절되거나 방해를 받았다. 그리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 개발에 관한 혁신 활동을 저해했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해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 우려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네 말은 아니다라는 네.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간단 이외에도 다양한 구글의 또 항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재판부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맞다. 그리고 기기 제조사에 요구한 다른 OS 쓰지 말라는 파편화 금지 의무는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 지배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밝혔고 과징금과 시정 조치는 적법하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주시하고 있는 게 또 있죠. 네, 꽤 있습니다. 구글은 모바일 게임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만 출시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마켓 시장 경쟁을 제한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작년 4월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인앱 결제 강제와 디지털 광고 시장 관련 부당행위 등 이런 이제 뭐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 공정위가 지금 조사가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그리고 손석우 경제평론가에게 뉴스를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뭐 각종 뉴스나 기사 또 다른 사람 의견에 본인의 의견을 덧붙여서 다는 것. 예, 그걸 말하는데요. 덧붙여서 의견을 다는 것까지는 좋죠. 그런데 누가 뭐만 했다면 악성 이것, 예, 테러라는 것까지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는 연예면 또 스포츠 뉴스 등에서는 아예 이것 작성을 금지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SNS까지 쫓아가서 혹은 뭐 유튜브 채널에 쫓아가서 이것을 다는 분들까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성자를 차단할 수는 있지만 처벌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또 드문 게 현실이기도 한데요. 특히 그걸 운영하는 본사가 해외에 있으면 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기도 어렵다고 하죠. 흔히들 뭐 악성 이것 이렇게 부르는 두 글자, 영어로는 우리가 리플이라고도 부르는데, 예, 아이고 4806님이 아까 일찍 보내주셨는데 루머, 예, 아니고요. 5866님 악플 아니고요. 예, 조금 더 광범위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8733님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대학교 동아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의 저격 이것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살인 이것은 사라지길 바랍니다. 네. 또 이순환님, 이것 하나하나에 자영업자들이 울고 웃고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그 배달 어플에도 손님들이, 고객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뭐 별점도 주고 이 글도 뭐 몇 주씩 달 수가 있는데, 그 하나 때문에 참 자영업자분들이 더 또 힘들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참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나쁜 악성 이것이 달렸을 때 또 심리적으로도 견디기가 어려워지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예, 선풀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 한다는데, 아시안컵 경기 한다는데 이거 채널을 돌려도 안 나오고요. 이거 어디서 봐야 되지? 중계를 찾고 찾아보면 OTT라고 하는 사이트나 또 가끔은 뭐 종편 채널이나 이게 그때그때 항상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대 경기를 찾아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또 OTT들이 스포츠 중계에 또 열심히 뛰어들면서 이제 몇몇 경기는 아예 돈을 내지 않으면, 유료 구독을 하지 않으면, 예, 볼 수 없는 세상이 되고도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최근에 미국 프로레슬링 중계권을 따냈다고 하고 티빙은 프로야구 중계권을 따내기도 했죠. OTT 업체들은 또 왜 이렇게 앞다퉈서 큰 돈을 들여서 스포츠 중계에 뛰어들고 있을까요?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시죠. 디지털 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OTT 업체들이 스포츠 중계 많이들 늘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디까지 늘려가고 있습니까? 예, 뭐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 이제 넷플릭스가 WWE 로우라는 그 중계권을 따내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요. 네. 50억 달러 정도를 지불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뭐 그 대표적인 OTT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디즈니 플러스의 계열이죠. 그러니까 디즈니 계열인 ESPN 플러스도 여러 가지 중계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아마존도 프라임 비디오라는 OTT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국 프로축구, 그러니까 NFL이죠. 그리고 프로테니스 중계권을 갖고 있고 EPL 중계권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리오넬 메시가 뛰는 미국 프로축구의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상황이고, 뭐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도 이제 그 미국
그 프로스포츠 중계권을 따내면서 뭐 굉장히 이제 이 스포츠 중계권을 따내기 위한 OTT 사업자들의 경쟁은 계속 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예. 경쟁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렇게 OTT 사업자들이 스포츠 중계권을 따내려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크게 보면 스포츠라는 장르는 동영상 매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킬러 콘텐츠였고요. 근데 이제 그 OTT가 초기에는 뭐 넷플릭스도 그렇지만 뭐 스포츠보다는 드라마나 예능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오리지널 제작해서 이용자들을 조금 잡아 끌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이 스포츠 콘텐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실시간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유명한 감독이나 스타가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력 있는 스포츠 경기는 어느 정도 이상의 이용을 담보하기 때문에 OTT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콘텐츠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한 최근 몇 년간 많은 OTT 사업자들이 광고 요금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광고를 따는데 그 스포츠화하는 장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2024년에는 더욱더 이러한 어떤 중계권 확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봅니다. 검증된 콘텐츠이고 또 거기에다가 광고를 붙이기도 용이하고요. 일거양득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럼 앞으로는 뭐 넷플릭스, 티빙 이런 OTT에서만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스포츠 중계라는 것이 워낙 많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뭐 좀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KBO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료 방송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스포츠 경기는 여전히 많고요. 다만 방송 외에 똑같은 스포츠 경기를 OTT에서 한다거나 혹은 일부 경기에 국한해서는 이제 OTT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과는 많이 다른 게 우리나라는 또 유료 방송 요금이 굉장히 합리적인 몇 안 되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그 유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접근권이 그 미국이나 해외에 비교하면 아주 좋은 편이고요. 다만 앞으로는 조금씩 OTT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스포츠 중계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한정에서는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거의 다 스포츠 중계는 유료화가 되어 있었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가 이제 막 OTT 위주로 유료화가 되고 있어서 좀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이 스포츠 중계권 이거 금액 자체가 장난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이 OTT들 이거 돈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스포츠 중계권 따내려면. 일단 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 갖고 있는 경쟁력이나 산업이나 이런 규모랑 이런 것도 상당한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좀 유료화가 덜 된 측면이라는 건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중계권의 이제 가격이라는 건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OTT 사업자를 포함해서 스포츠 중계권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전의 가격보다 2배 이상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애플 TV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미 프로축구 독점 중계를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앞서 넷플릭스의 어떤 그 프로 레슬링 중계권 확보에 이제 한 50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6조 7천억 원인데 이 정도를 들였다고 이제 추정할 수 있고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고 말씀드리면 넷플릭스 매출을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20조에서 한 25조 사이가 됩니다. 물론 이건 10년째 중계권이지만 거기에 한 4분의 1 이 정도를 투입한 거니까 상당한 금액이 든다고 볼 수 있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정 스포츠 중계권이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유동적이고 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 스포츠 중계권은 더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각각 협상하고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금액이니까요. 그렇죠. 예. 넷플릭스가 미국 프로레슬링 중계권 확보하에 6조 7천억을 투입했는데 이건 이제 10년간 6조 7천억이요. 맞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앞에서 광고 효과 이런 거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정도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지점이 있는데요. 전 당연히 가치는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넷플릭스 그 4분기 그러니까 2023년 4분기 실적이 공개됐는데 가입자가 넷플릭스는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넷플릭스가 지금 가입자가 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매출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지금처럼 광고 비즈니스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는 스포츠 중계권에 당연히 투자할 가치는 있는데 이제 과거에
OTT 사례는 아니고요. 뭐 제가 구체적인 사례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스포츠 중계권에 너무 많은 돈을 썼다가 파산한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경우는 아니고 유럽의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당연히 있지만 적정한 어떤 투자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앞으로 향후 몇 년의 추이를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중계 수익을 많이 또 올려야 되는 그런 OTT들 입장인데, 네. 국내 OTT들, 토종 OTT들, 특히 뭐 티빙 같은 경우에는 뭐 누적 적자만 600억 원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과연 이런 스포츠 중계 수익으로 적자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기를 매우 희망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사실 티빙이 KBO 중계권을 따냈다는 얘기를 두고 되게 긍정적인 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KBO라는 것은 사실 상징성이 매우 크거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미식 축구를 비롯해서 뭐 프로 4대 프로 스포츠가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장르적인 인기를 떠나서 우리나라 프로 리그에서 KBO가 갖는 상징성은 뭐 다른 스포츠와 비교할 때 아주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인기도 압도적이고 경기도 팀당 144경기고 그다음에 경기 시간도 3시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청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점유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 있고 로얄티가 높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는 티빙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걸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려서 어떻게 적자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근데 또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그러다가 구독료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이것도 뭐 스포츠 하나 보려면 여기 가입해야 되고 야구 보려면 저쪽 또 가입해야 되고 이런 또 걱정이나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뭐 요금 인상에 관한 부분도 지금 뭐 선뜻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 OTT 사업자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고 요금을 갑자기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고전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좀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금 인상은 바로 이제 이용자 이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금 인상에 관한 우려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국한에서는요. 다만 이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그 OTT를 통해서 스포츠를 보려고 구독료를 내는 거에 관한 부담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저는 그 이용자들의 부담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미디어 환경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참미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조금씩 구독 서비스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용자분들도 뭐 충분히 내가 이용할 만한 서비스라면 지불의사를 가지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한 현상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보진 않고 오히려 어떤 큰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 그리고 구독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흐름에서 좀 당연한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리오넬 메시가 뛰는 경기는 그렇다 쳐도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뭐 국가대표팀 경기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좀 보편적 시청권, 그러니까 저소득층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좀 방책은 없습니까? 이미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로서 국민관심 행사에 대한 어떤 접근을 보장하고 있고요. 다만 국민관심 행사는 KBO 같은 그런 스포츠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올림픽이라거나 월드컵이라거나 우리나라 국가적인 정체성과 관련 있는 경기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90% 이상의 방송 수단을 확보한 어떤 채널에서 꼭 틀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계권을 샀는데 내가 방송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방송 수단을 갖고 있는 채널이나 방송사에 재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제도가 잘 되어 있고요. 다만 그 프로리그나 이런 부분들은 국민관심 행사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관심 행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포츠들에 대한 국민관심 행사에 대한 접근권은 뭐 사실 OTT 영역에서 논의하기 좀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피파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의 국민이 시청 가능한 수단으로 중계가 되어야 된다. 이게 법 규정에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예, 고시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OTT 업계가 지금 뭐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유료 서비스들 이것저것 계속 또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서비스까지 유료가 될까요? 저는 근데 일단 그 얘기는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유료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보다는 왜 그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지금 OTT들이 하고 있는 시도는 유료화의 시도라고 보고 있다기보다는 요금 정책의 다양화하고 서비스 정책의 다양화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도입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는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고 한쪽으로는 이제 요금을 그러니까 요금이 원래 있던 석에서 이제 고요금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서비스 정책 다양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유료화라는 거는 어차피 SVOD 서비스는 원래 이게 돈을 지불하고 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뭐 굉장히 대단히 어떤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많이 지우는 어떤 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렵다고 보고, 네. 작년이나 혹은 재작년부터 시작된 이 요금 정책의 다양화 혹은 서비스 정책의 다양화가 좀 더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지금 스포츠 중계권이나 이런 것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어떤 그런 거 이외에 24년에 어떤 굉장히 혁신적인 다른 어떤 유료화 시도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다양한 그 의견 그리고 분석 감사합니다. 디지털 산업정책연구소 노창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1.4%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의 전망치를 달성했지만 성장률이 2022년 2.6%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실질 국민 총소득 증가율도 1.4%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 등 비제조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1포인트 하락한 6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북극 한파로 이번 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산업부는 북극 한파로 인한 이상저온, 폭설로 인한 태양광 이용률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나선 가운데 오늘부터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세계 법인 간 주파수 경매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최저 경쟁 가격인 742억 원을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심리학 개론 시간에 작심삼일의 심리를 파헤쳐봤는데요. 근데 그 작심삼일도 사실은 오래 가야 될 텐데 내 몸에 배어버리면 그냥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1년 내내 10년 내내 갈 수도 있겠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으로 스스로 길들일 수 있을지 오늘은 한번 그걸 배워보겠습니다. 연세대 이현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좋은 일은 내 몸에 배게끔 하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그거를 좋은 습관 혹은 루틴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렇죠. 그걸 일단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는 뭐 이견이 없겠죠. 아, 그렇죠. 사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무엇을 우리가 받으면 행복할 거야. 무엇을 우리가 쟁취하면 행복할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인간이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 그거는 네. 엄청난 행복이거든요. 예. 근데 그 성장에 대한 물이 바로 리추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 욕구가 있죠. 뭐 밥 먹고 싶은 욕구도 있고 자고 싶은 욕구도 있고 다 이런 욕구들이 있지만 네네네. 굉장히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근데 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물이 바로 리추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 네. 작년보다 나은 올해. 그렇죠. 이걸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되었을 때 네.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서 어떤 습관을 바탕으로 나 스스로가 물 흐르듯이 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만 있다면 네. 그게 또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많이 좀 만들자라고는 네.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게 좋은 습관을 하나 내 몸에 붙이는데 네. 얼마간의 노력이나 얼마간의 시간이 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의지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의지력은 유한한 자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나는 막 늦게 일어나고 도대체 내 인생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막 굉장히 정돈되어 있고 좋은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왜 이렇게 의지력이 세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나만 게을러 막 이런 생각?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의지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자동 반사적인 습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습관이 잘 형성만 되면 예. 어느 순간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을 우리가 보통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보통 60일에서 66일을 잡습니다. 네.
뭐 굉장히 유명한 연구죠. 지금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제인 웨들 교수 같은 경우에는 66일 그러니까 체화되는데 습관이 그냥 의지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자동 반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66일 정도를 이야기했고요. 꼭 그것만 사실 볼 필요가 없고요. 제가 임상에서 상담적 개입이라는 걸 하거든요. 상담적 개입이요? 네. 그 개입을 할 때요. 그 사람의 성장 포인트를 실제로도 조금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토대를 쌓습니다. 그거를 과제로 해요. 예를 들어서 내 삶에 너무나 문제가 많다면 그 문제를 조금 치울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보는 것을 실제 상담 안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과제를 주고 해오게 하고 그 시간을 제가 보면은 참 많이 해봤는데 보통 8주에서 9주 정도면 중요한 습관 하나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8주에서 9주 정도면 약 60일에서 66일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2달 살짝 넘는 시간. 그렇습니다. 네. 오호. 뭐 예를 들면 어떤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뭐 어려운 과제 주세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뭐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나 뭐 자존감이 떨어지고 힘들다. 뭐 이런 게 많으면 뭐 10kg 빼기, 15kg 빼기 이런 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가 밥을 먹기 전에 간단하게 단백질을 살짝 먹고 그다음에 밥을 먹기 시작하기 이런 것도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네. 그런 것을 실제로 구축하는데 한 60일에서 66일. 또 뭐 예를 들어서 산책 같은 경우는 나는 뭐 밖을 거의 안 나간다. 그냥 집에만 있는다. 근데 산책을 나가서 조금 나의 어떤 리프레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한 66일만 한번 견뎌봅시다. 쑥하고 마늘 100일 먹는 거 아니고 66일만 한번 해보면 된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요. 저는 if then 기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if then? 네. if then 기법. 이게 뉴욕대학교에서 피터 골비처라는 학자가 사실 주창한 내용인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한번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if then이라면 뭐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네.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가정해보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해보고 가정해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어떤 기법이에요? 어떻게 이런 겁니다. 예. 내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내가 진짜 혀 깨물고 죽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세요. 예. 그렇죠. 막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나를 너무 그러니까 막 비난하시거나 나한테 너무 세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8시 일어나요. 네. 그러면 7시 50분 정도로 작게 일단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티나지 않도록. 의지력이 너무 소비되지 않도록. 네.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당기셔가지고 일어나는데 내가 맨날 핸드폰을 꺼놓고 자는 게 내가 알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핸드폰을 끄고 나는 잘 거야 라는 게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아니까. 예. 그랬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지? 작은 알람 시계 하나 사가지고 저쪽에다가 한 3-4걸음에다가 배치해 놓으면은 그거를 예방할 수 있겠구나. 근데 내가 또 그걸 또 켜놓고 있는 걸 꺼놓고도 자는 걸 내가 또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화장실에 갖다 놓을 수 있고 또 그 옆에다가 물을 좀 배치해 놓을 수도 있고. 네네. 남편이 맨날 꺼요. 또 남편은 굉장히 귀가 밝아가지고. 옆에서 시끄럽다고. 네. 그렇죠. 그럼 남편하고 내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혹시 내가 못 일어나면 당신한테 내가 5만 원 줄게. 그럼 남편이 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당신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이거보다는. 그 남편이 좋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5만 원이 꽁돈이 생기는 거니까. 예. 대신 이 알람 시계가 5분 동안 울릴 때까지 당신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전에 만약에 당신이 끄면 나한테 10만 원을 줘. 이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미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남편도 바로 끄지는 않겠죠. 10만 원 벌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씩 일어나서 그 포인트를 if then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미리 예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파워풀하냐면은 아주 어려운 과제에서는요. 달성률이 62%. 그렇지 않았던 집단들이 한 22%인데 62%면 거의 3배에 육박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포인트를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장치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것. 네. 중간중간에. 그래서 좋은 습관을 내가 체득할 확률을 높여 나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나쁜 습관을 이제 고쳐야 되는데 사실 나쁜 습관 고치는 게 더 어렵지 않나요? 사실 나쁜 습관이라는 게 최근에 생긴 나쁜 습관이면은 좀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쁜 습관이 거의 무수한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지력이라고 하는 우리를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를 태행하려고 하는 본능도 있습니다. 일어나서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더 자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본능을 잘 달래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능을 너무 일깨우지 않도록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고 반짝하는 큰 습관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을 점진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어느 순간 나에게 물들어오듯이 습관으로 점진적으로 형성해 주는 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아침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일어나서 독서와 운동을 했잖아요. 네. 그럼 본능에게도 좀 사실은 좋은 걸 좀 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를 좀 칭찬해 주는. 그렇죠. 칭찬해 줄 수 있는 습관. 예를 들자면 아침 샤워라든지 네. 맛있는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한테 좀 포인트를 주시면 구체화시킨 습관을 내 일상에다가 배치하고 거기에다 나에게 좋은 보상을 주는 것까지 한다면 이 습관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나 스스로에게도 어떤 보상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큰 목표 세우지 말고 네. 작은 목표 달성 가능한 거 하나하나씩 이뤄나가고 그걸 점진적으로 네. 또 본인 스스로도 칭찬을 해주고요. 근데 항상 연초 되면 이제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습관을 만들어 나가기 좋은 때도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뭐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네. 보편적으로 보면은 아침이 제일 좋습니다. 아침이요? 네. 그래서 기상 후 1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추얼을 내가 만약에 오늘부터 해본다. 예. 그럼 다이어리에다가 내가 10개씩 막 적은 게 있을 거예요. 예. 아, 나는 하나도 안 하고 있네. 이걸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10개 중에서 하나만 일단은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그 하나에 대한 리추얼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에다 좀 배치해보는 거. 이것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일상 전체에서 가장 에너지가 좀 많은 시기고 가장 많은 휴식을 또 잠이라고 하는 휴식을 취했잖아요. 네. 그 바로 직후기 때문에 가장 강한 의지력이 발동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히려 아침에 막 비몽사몽이고 막 이런데도 아침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추얼에는 예. 아침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리추얼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러닝하고 이런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작은 명상을 해본다든지 작은 독서를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나를 정돈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점진적으로 리추얼의 1시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좋은 습관이 나도 모르게 자동화되도록. 네. 자, 오늘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화학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화학이 또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읽힌다고 합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 2부 때 10시 5분부터 돌아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